네, 여러분 드디어 2026년 국영에서 1차 시험이 끝나는데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해설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른 과목 선생님들한테도 좀 물어봤는데, 뭐 1교시, 2교시 좀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3교시 재무회계가 좀 어렵게 느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생각보다 시간도 10분 늘었고 말 문제도 좀 많았어요. 물론 말 문제가 중급 회계 2나 고급 회계 쪽에 나와서 여러분들 좀 당황하신 분들 있었겠지만, 어 1교시, 2교시가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3교시에 여러분 이거 문제 보고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차분하게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뭐 잘난 체를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뒤에서 보겠지만 이게 정률법 계산이 조금 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리면 심리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으셨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회계사 1차 시험은 객관식 그동안의 기출문제만 주구장창 풀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식 가기 전에 2차 연습서를 한번 보고 가는 게 커버러지를 높이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공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기본 강의, 이제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이 이걸 만약에 본다면 기본 강의를 듣고 꼭 심화반이나 2차 연습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객관식으로 넘어가야지, 그냥 나는 기본서를 계속 보다가 객관식만 바로 간다 이러면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이 문제들을 보면 1차에선 다루지 않았던 얘기들, 2차에서 다루거나 2차 연습서에 있던 문제들이 1차에 계속 출제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됐고요. 바로 해설 강의 보면 1번에 개념체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재무제표 표시 공시가 이미 개정이 됐죠? 개정된 걸로 내년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시험에 재무제표 표시 공시 안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역시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개념 체계만 말 문제가 나왔는데, 요 정도는 푸셔야 돼요. 뭐 옳은 건 됐고 다랑 마가 있는데, 마는 우리가 봤던 거 아닙니까? 무오류라고 하더라도 적용 절차상의 오류가 없으면 되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건 괜찮은데, 이거 보시면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제가 수업 시간에 내겠지만 백댄서기 때문에 한 명이 잘 추면 한 명은 쉬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만 기억하셨을 거라고요. 때로는 하나 이상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세어대요 할 수 있다. 요것만 집중하셔 보셨으면 틀린 게 없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나랑 말을 틀린 걸로 하신 분들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절충할 수 있죠. 얘는 뭐가 틀렸냐면 치사한데, 저도 이거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 들었는데, 반복적이에요. 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요것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넘겨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여러분, 정말 이런 유형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게 사실 뭐 거의 공무원 시험 유형인데, 공무원 시험에나 이런 게 나오고 회계사 시험에나 뭐 10몇 년 사이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없었죠. 이거를 만약에 내가 보고 계산을 했다, 이 숫자 나왔다고 이거 보고 다 계산했다, 그럼 바로 틀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학원의 재무회의 원가림의 가정 기본서를 보면 요거 나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하에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어떤 순서를 가지는지. 얘도 보면 살 때마다 가격이 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계산 안 해도 요거 외우고 있으면, 요거 보고 요거 맞춰보면 뭐가 틀렸냐면, 5번, 뭐가 맞냐면 5번만 맞고요, 나머지 다 틀려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선입선출법이면 계속기록법이든 실제조과서법이든 결과가 항상 같죠.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나와 있고요. 선입선출법을 기준하는 경우 계속기록법, 실제조과법 같고, 가중평균법에 비해서 선입선출법이 기말재고가 작다고 나와 있는데 당연히 커요. 요거만 외우고 있으면 되고. 4번, 가중평균법에 비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원가가 크다가 나와 있는데 작습니다. 4번 보시면. 그래서 얘는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다, 계산하는 줄 알고 이거 하나씩 계산하고 있었으면 바로 말리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풀었으면 난이도가 하고, 계산을 했으면 난이도가 상인데 계산 안 하셔야 돼. 2번 나와 있고요. 3번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면 이런 유형이 이미 우리 회계사 1차 시험 2년 전에 출제가 됐었고요. 얘는 그거에서 조금 응용해서, 이게 기초재고 단위 가격이랑 올해 매입한 단위 가격이 다르지만 천만다행인 게 선입선출법이라고요. 그럼
볼게요. 여기 선입선출법이라고 여기다 합시다 그냥. 선입선출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문제 보시면 팔리고 나면 얘만 남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 240원인 거 일단 구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재고자산 조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왜냐면 창구상 수량이 80개거든요. 80개. 문제 보시면 장부상 수량은 더하고 빼면 300개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배운 재고자산 조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창고에 80개인데 첫 번째 위탁 판매에 있으니까 창고에 없고 내재고니까 아직 안 팔린 거 더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 시용 판매잖아요. 고객이 매입 이사를 표시 안 했으니까 창고에 없고 내재고니까 더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얘는 도착도 안 했으니까 고려할 게 없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창고상 재고에 70개를 더해줘야 되니까 진짜 내 재고는 150개가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여러분 힘들까봐 시용품이나 시성품에는 감모 없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여기 딱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단위당 원가 240원까지 선입선출법 적용하면 구할 수 있고, 순실현 가능가치 주잖아요. 기말에 얼마로 줬어요? 200원 줬어요. 그럼 요거 넣어주시면 계산하면 되는데, 단기 매입 나와 있고 기초 2만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제 보시면 정상감모랑 평가손실만 매출원가에 넣는다고 했는데 비정상감모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진짜 티계정상으로 BS에 들어갈 기말재고 요면적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 구하면 3만원 나오게 돼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있죠. 제가 얘기했죠? 당연히 티계정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데 기초에 평가충당금이 있는데 평가손실이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경우엔 그냥 기초에서 기초평가충당금을 빼주면 답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초에 평가충당금 있다고 쫄고 그럴 게 없어요. 그냥 기초에 평가충당금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티계정 계산하면 매출원가 얼마 나와요? 10만 8천원. 구조를 명확히 알면 풀 수 있는데 쉽지 않았을 거고, 사실 뭐 제 자량이 아니라 어느 강사분들 이 재무회계 재고자산 2차 책을 보면 요 정도 사이즈의 문제는 다 나와 있거든. 제 책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2차 연수를 보면서 풀어보셨으면 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냐면 2차 때는 이게 또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이동평균법 나오고 그래서 계산을 더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봤던 문제면 풀 수 있으셨을 텐데, 내가 이걸 완전 초시생이라 기존의 기출문제만 봤다 그러면 이제 문제 크기에 압도당해서 아마 손도 못 대셨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객관적으로는 상이지만 2차 연습서를 한번 보셨으면 그러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셔야 되고, 3번 4번 보시면 차입원가 자본하는데 얘는 진짜 할 얘기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문제를 보면서 보시면 정보보조금도 있고 특정 차입금 딴 데 쓴 것도 있고, 그리고 문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X1년도에 공사 중단된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아유 고려할 게 많네. 중단이지만 상당한 기술 및 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니까 중단 고려하면 안 되겠네 하면서 막 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제 보시면 X2년도에 자본화 차입원가 물어봤어요. 그렇지, 아이고 계산 빡세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연평균 구할 때 전년도에 차입원가 자본화는 포함하지 않으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문제는 X1년도에 차입원가 자본화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면 X2년도에 차입원가 자본화를 구하는 문제고, 연평균 주택 구할 때 전년도에 차입원가 자본화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X1년도를 계산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이게 다 의미가 없다고요. 올해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좀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뭔가 어렵게 낼 것 같은데 계산이 간단한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얘는 X1년도는 계산할 게 없기 때문에 바로 X2년으로 가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연평균 주출액 구할 때도 전년도의 주출액은 다 올해 연초에 주출한 걸로 보니까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 빼주고 올해 X2년도에 8월 30일 날 완공이니까 요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X2년 초에 지출한 것도 8개월 계산하면 되고요. 4월일 날 지출한 것만 5개월 계산하면 연평균 지출액 나오고, 특정 차입금도 두 번째 연도에는 일시 사용이 없으니까 그냥 쓴 거 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BC 나와 있는데 공사는 8월 달에 끝나더라도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 기간과 매칭시키지 않으니까 요거 8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그냥 써주시면 돼요. 9개월 계속 써주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럼 연평균 차입금, 일반 차입금 나오고 실제 이자 비용 나오니까 자본화 이자를 구하고 거기서 일반 차입금 계산하면 차입원가 자본화는 쉽게 구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은 없겠지만 이걸 또 두 번째 연도 구하라고 문제 제대로 읽지도 않고 X1년부터 차입원가 자본화 계산하고 있으면 말린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엑셀런까지 계산을 시키라고 했으면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니까 난이도가 상이었겠지만 막 낸 다음에 이걸 다 고려할 필요가 없이 X 인연도만 물어봤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맞춰주셔야 돼. 봤고요. 자, 5번이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올해 좀 떨렸어요. 왜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고 다른 분들도 얘기했겠지만 이 손익계산서 모양이 바뀌면서 현금흐름표 모양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금흐름표 영업활동 현금흐름 간접법 모양이 바뀌어요. 우리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당기순이익이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시작해서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구하고 영업활동 순현금흐름 구했는데 이게 다시 지워지고 영업이익에서 출발해서 그냥 영업활동 순현금흐름만 구하면 되는 걸로 모양이 또 바뀌었다고요. 그럼 내년에 어차피 이미 개정된 기준서가 나왔고 내년부터는 바뀐 걸로 나오게 되는데 올해 영업활동 현금으로 간접법 내겠니? 공부하지 말자. 제가 그랬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엄청 떨렸다고요.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역시나 올해 안 나왔죠.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랑 재무활동 현금흐름만 물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 난이도가 꽤 있었어요. 일단 투자활동 보면 아무리 여기서 찾아봐도 투자활동과 관련해서 보면 기계밖에 없어요. 기계밖에. 그래서 일단 기계당치와 관련해서 문제 보시면 25만원을 처분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기계당치와 관련된 현금 유입액은 25만원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기계당치 취득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봐야 되는데 기계당치가 올해 순 증가매매 취득원가 기준으로 30만원 증가했어요. 근데 처분으로 취득원가가 50만원 없어졌잖아요. 그럼 역산하면 취득으로 유입된 금액이 취득으로 드러난 증가한 취득원가가 80만원인 거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5만원 내년에 지급한다고 그랬죠? 그럼 80만원 다 돈 나간 게 아니라 15만원은 내년에 나갈 거니까 기회당시 취득으로 현금 나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65만원이겠죠. 그래서 얘랑 두 개 고려하면 투자활동 순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40만원 유출액 나오고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 보시면 재무활동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 배당은 좀 생각해야겠죠. 문제 보시면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이라고 나와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익잉여금에 다른 거래는 없다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지금 이익잉여금이 34만원 증가했어 1년 동안. 근데 올해 당기순이익이 50만원이래. 그럼 나머지는 현금 배당으로 나간 거겠죠. 문제에서 주식 배당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금 배당액이 16만원인 거 알 수 있고요. 응? 차액금도 보세요. 그냥 또 혼자 흥분해갖고 차액금 상환했다 그러니까 요거 현금 유출했다 끝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차액금 증감액이 오히려 10만원 줄었어요. 그럼 차액금 상환으로 20만원 차액금이 줄어야 되는데 차액금이 올해 10만원밖에 안 줄었으니까 10만원은 추가로 차입한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현금 유입, 이건 현금 유출. 그럼 차입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얼마예요? 유출액은 마이너스 10만원 되겠죠. 그래서 재무활동과 관련해서는 현금 배당이랑 그 다음에 차입금 순현금 유출액 10만원 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6만원 될 겁니다. 그냥 읽기 문제죠. 읽기 문제.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었는데 참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죠? 우리 기당시 취득했을 때 발생한 미지급금은 취득 시에는 투자활동에 고려하지만 미지급금을 갚을 때는 재무활동에 들어간다고요. 근데 미지급금 올해 증가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15만원이죠. 근데 문제 보시면 미지급금 증가한 게 15만원이라고요. 그래서 올해 미지급금 얘 때문에 증가한 거지 미지급금을 갚은 게 없구나. 그래서 미지급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재무활동 고려할 금액이 없다고요. 만약 요 문제에서 요게 5만원 돼 있으면 미지급금 갚은 게 얼마 있는 거예요? 10만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10만원도 재무활동에 고려해야 돼요. 모든 학원 연수에 요 문제도 있어요. 없으면 찢어버려야겠죠. 모든 학원 연수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내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될 건데 제 생각엔 여기까지 내고 여기까지 내면 너무 문제가 어려워지니까 멈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고요. 현금흐름표 전체 내용을 좀 알고 많이 연습을 해봤으면 이런 문제를 그래도 차분하게 풀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차 수험생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난이도 상이라고 했지만 상 중에서도 상상 이 정도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네, 이게 틀렸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여기까지 받고 5번. 자 6번 보시면 말문제. 이번에 말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6번은 주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 요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리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되려면 특히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엔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이 아니라 취득일부터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만기일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틀렸죠? 취득일이에요. 다른 건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1번에 줬기 때문에. 좋아해서 1번이 틀렸고요. 6번.
봤고요. 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번 이거 틀리면 정말 서운해요. 이거는 제가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 100만원 잔존가치 5천원이라서 100만원 기준으로 매년 감가상각비 얼마씩 나와요? 20만원씩 나오는데 그거 2년치 거치니까 장부 금액이 60만원 됐고요. 자본적 지출로 얼마 있대요? 자본적 지출로 20만원 있죠? 아이고 요거 오타 났네요? 요 60만원인데 그쵸? 그래서 요거 80만원 이렇게 되겠죠? 80만원? 그럼 요거 감가상각비 물어본 거 아닙니까? 요 두 개 더해서 80만원 돼야 되는데 오타 났네요. 60만원인데 80만원인데 잔존가치 5만원이고 연수합계법 쓰니까 이제 내용에서 5년 남았잖아요.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요거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틀릴 수 없어요. 요거는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저도 좋아요. 자 봤고요. 8번이요. 7번까지 봤고 8번 오류수정 문제인데 요거는 뭐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스타일이랑 조금 다르게 나온 건 있어요. 1번 재고자산은 뭐 못할 수 없죠. 정산표 쓰면 되니까 X 영년도에 재고자산 과대계상 됐으니까 자산 내리면 이익 내려가. 근데 유동항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반대효과가 일어나. X 1년도에 재고자산 10만원 과소계상 돼 있어. 자산 늘리면 이익 늘어나. 유동항목이니까 그 다음 연도에 반대효과가 일어나. 여기까지 하고 이거 문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 문제 이거 나면 어떻게 내요? 사무실 선급 임차료 내고 다 선급 비용 잡은 다음에 2년 후에 일시에 비용 처리한다. 보통 이런 문제들이 책에 많죠. 그래서 얘도 막 자동주중 오류라고 해갖고 막 여기 20만원 하고 여기 플러스 20만원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예 회계 처리를 아예 안 했대. 그럼 X1년 초에 현금 나가면서 선급 임차료 잡고 X1년 말 X2년 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럼 오류 수정하면 어떻게 돼요? X1년도에 선급 임차료 지우면서 임차료, X2년도에도 선급 임차료 지우면서 임차료 이렇게 되니까 자동조정 항목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이때도 20만원, 요때도 20만원 해주셔야 돼요.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 일반적으로 책에 있는 건 X2년 말에 일괄 비용 처리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회사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따로따로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연도별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니까 X2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X3년도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X2년도 기초에 2월된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은 요거 두 개 쌓인 거니까 마이너스 10만원 되겠죠. 괜찮을까요? 볼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해설지까지 다 막성해서 제 카페에도 업로드 해놨으니까 해설지 보시면서 공부 차분하게 하시고 저랑은 왜 이게 답이 이렇게 되는지 포인트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9번이요. 아, 말문제 나왔죠. 여러분 이거 출제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솔직히 저도 인정합니다. 이거 제가 안 가르쳤어요. 이거 말문제 이거 모르실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잖아요. 이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읽어보시면 이거는 다른 거랑 이거는 아실 거예요. 자기 지분 상품 재취득 자기 주식 아닙니까? 자기 주식 매입 매도 발행 소가 이거 다 어디다 처리해요? 자본에 처리해야지 뭔 당기손익 처리합니까? 그래서 이게 워낙 이 문구 많이 나왔고 사실 요 문구는 처음 갔다 하더라도 요 문구까지는 우리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5번을 명확히 가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처음 보기 때문에 요건 어렵지만 답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루 했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 나 이거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금융자산 재분류잖아요. 금융자산 재분류는 사업 모형을 변경했을 때만 재분류하죠. 그럼 사업 모형을 변경했을 때 회계 처리합니까? 사업 모형 변경하면 그 다음 연도 사업연도 개시일날 재분류 회계 처리합니까?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날 재분류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를 안 해요. 근데 왜 이거 고려했을까요? 저 수업 듣는 학생이 있으면 이거 왜 고려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이날 회계 처리 안 하잖아요. X2년 1월 1일 날 하죠. 그래서 X1년도에는 그냥 FVOCI고 표시이자일과 유효이자일이 같으니까 채무상품이라 하더라도 액면 발행이라서 창부금액이 그냥 100만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X1년 말에 뭐가 돼? 공정가치가 98만원이니까 FVOCI면 여기 OCI 평가손실로 마이너스 2만원 나왔겠죠? 하지만 얘도 채권이니까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현금 10만원 들어오면서 이자수익 10만원이겠죠? 그래서 X1년도에 당기손익이 미친 영향은 기타 포괄손익이 미친 영향은 마이너스 2만원 될 거고요. X2년도에 재분류하면 FVOCI 없어지면서
재분류에 공정가치 들어오고, 당연히 FV OCI 평가손익은 FV PL로 재분류될 때 재분류 조정되니까 요거만큼 재분류 손실로 당기손익이 반영돼요. 그럼 평가손실이 없어졌으니까 OCI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또 혼자 흥분해갖고 감소라고 쓰시면 안 돼요. 증가. 그리고 이제 FV PL이 됐으니까 기말이 얼마 됐어요? 기말이 다시 100만원 됐으니까 이만큼 평가 이익으로 2만원 당기손익이 반영되고, 얘도 채권이라서 이자 수익을 인식할 테니까 액면 이자만큼 또 이자 수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OCI에 미친 영향은 감소 아니에요, 증가입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문제는 길어 보이는데, 이번에 시험 문제 특징을 보면 문제는 길어 보이는데 막상 계산이 간단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계산 진짜 긴 문제가 없어요, 거의. 그랬습니다. 봤고요. 11번 실문 보시면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의 변경 남았는데, 요것도 사실 2차 시험에 다 출제가 됐거든요. 대부분의 기본서에 보면 기준서가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으로 변경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서 1차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또 2차 책에는 그냥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즘 책에는 사실 기본서에도 요거랑 요거 다 얘기가 돼 있죠. 그래요. 그거 묻는 문제고요. 계약상 현금으로 변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금융자산을 취득한 걸로 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변경된 현금 흐름을 변경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현재가치평가에서 공정가치를 구하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기존 금융자산 없어지고, 얘도 액면 발행이에요. 액면 취득에 문제 보시면 연이자율 10% 나와있고, 취득 시점의 유효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간단하게 주려고 출제원이 노력을 그래도 많이 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변경된 현금 흐름이고 재고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 시점에 시장 이자를 써야 되니까 12% 써서 932408 나와서 조건 변경 손실 나오고, 재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거래원가가 발생하면 그 거래원가도 조건 변경 손익에서 가감한다고요. 가감하니까 얘는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마이너스 5759이 될 거고요.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금융자산의 일부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변경된 현금 흐름에 무슨 이자를 써요? 변경 시점의 이자율을 쓰죠. 아, 미쳤나봐. 변경 시점의 이자율이 아니라 당초의 이자율을 쓰죠.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도 일부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금융부채의 장부 금액에서 변경된 현금 흐름에 당초의 이자율을 써서 계산하는 금액 차이만큼 조건 변경 손실 잡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 수수료가 발생하면 금융자산에 가감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얘도 현금 받은 것만큼 금융자산 장부 금액을 줄여준다고요. 뭐 사실 1차에 돈 주는 경우로 출제가 된 적도 있지요. 이렇게. 그럼 얘는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그냥 요 금액이겠죠.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기준서에 요 얘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것만 나왔지만, 사실 뭐 요즘에는 2차에는 이것까지 다 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셔야 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 충. 만약에 이 얘기를 몰랐다면 난이도가 상이 되겠죠. 공부를 하셨으면 아실 겁니다. 좋아요. 11번까지 봤고요. 12번 보시면, 야, 나 복구충당부채. 제가 올해 작년에 회계사 2차 시험에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플러스 복구충당부채 변경 진하게 나와서 올해 1차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 읽어보니까 나온 거예요. 중간에 복구충당부채 바뀌고요, 이자율 바뀌고요, 심지어 재평가 모형 쓰는데 제 가슴은 매우 뛰기 시작했어요. 얘기한 거 찍은 거 나왔다 뛰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X 1년 말에 복구충당부채 잔액 물어봤어요. 아니 장난치냐고. 그러면은 원래 복구충당부채가 얼마였어요? 50만원이었고요 원래 이자율 몇 프로였어요? 5%였어요. 그럼 쭉 당기면 복구충당부채가 나오고, 거기에 유형자산 취득금액 500만원 나오고,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금액이 나오고 잔존가치만큼 상각되는데, 기말이니까 재평가하고 복구충당부채가 변경되면 재평가 시에는 재평가 손익에 준하여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런 거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복구충당부채 X 2년 말 장부금액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복구충당부채 예상되는 지출액이 100만원으로 바뀌었고 이자율 몇 프로 바뀌었어요? 8% 바뀌었어요. 몇 년 남았어요? 9년 남았어요. 그럼 이거 땡겨온 금액이 그냥 X 1년 말에 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 아닙니까? 이쪽은 고려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왜 낸 거야 이거? 왜 이거 아무 필요 없는 얘기라고요. 아무 필요 없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그냥 얼마 나와요?
50만 300원. 그래서 이거 막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쉬운 문제죠. 내용만 알면 되는데 재평가를 고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풀고 있으면 말린 거다. 그래서 난이도가 하다. 계산 한 줄짜리인데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아요. 13번 보시죠. 13번 보시면 금융부채 조건 변경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수수료도 없고 그래서 뭐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실질적인 조건을 변경해야 되는데, 요건 여러분 계산해 보시고, 금융사 장부금액 구하는 거니까 계산하면 될 것 같고, 아이고 이거 곱하기인데 잘못 들어갔다. 곱하기인데 계산해 보시고, 보시면 변경된 현금 흐름을 실질적인 조건 변경인지 아닌지 따질 때는 현금 흐름의 변동만 봐야 되기 때문에 당초의 유효이자일 수죠. 그 계산했더니 10% 넘어요. 수수료 거래하던 건 없어요. 그럼 실질적 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 기존 부채는 상환하고 새로운 부채가 발행된 걸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변경된 현금 흐름에 어떤 이자를 써야 돼요? 변경 시점에 시장 이자를 써야 돼요. 그래서 땡겨오면 얘가 나옵니다. 그럼 계산하면 조건 변경이익이 182904 나와요. 하죠. 틀리시면 안 돼. 좋아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문제를 차분하게 읽어보셨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이런 말 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 많지 않아요. 봤고요. 제가 지금 어저께 문제 받아서 바로 풀고 오늘 오전에 답안지 작성해서 지금 바로 촬영하고 있는 거라 중간중간에 해답에 이렇게 오타 있는 것들은 수정해서 다시 올릴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14번이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전환사채 전환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고민할 게 없죠. 이거 뭐 쓰는 것도 좀 웃긴데. 그래서 이렇게 3년짜리고 액면 금액 100만원, 표시이자율 2만원씩 이렇게 갈 거고요. 상환할증금 97400입니다. 일반 사채 시장이자율 8%니까 요거 쭉 땡겨오면 922656 나와요. 근데 액면 발행했잖아요. 그럼 전환권 대가 얼마 나와? 계산해놨지만 77344 나오고요. 언제 전환한대요? X2년 초에 전환한대요. 그럼 전환사채 한 칸 가야 되니까 9265 곱하기 1.08 빼기 2만원 하면 966 976 468 나와서 요게 X2년 초에 전환사채 장부금액이 되고, 순액법으로 100%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전환권 대가 없어지고, 우리 100%가 60%가 60주니까 100%는 100주겠죠? 액면금액 5천원이니까 50만원 올 겁니다. 대차를 맞추면 주발초 나오고요. 몇 프로가 행사했대요? 60%가 행사했다니까 이거에 60% 때리면 주발초 증가액 나오게 되겠죠.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 봤고요. 15번 보겠습니다. 말 문제가 나왔는데 자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들은 우리 현금 결정 봤던 것들이고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뭐 시간 관계상 3번 보시면 여러분 지분 상품 보유자 분배에 따른 자본거래 원가 관련해서 법인세 효과를 왜 당기순이익에 반영합니까? 자본에 반영하죠. 기간 내 매분 아닙니까?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가 틀렸죠? 자본에 직접 반영해요. 자유식 처분이익 생각해보세요. 그쵸?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딱 있기 때문에 난이도 이것도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 답이 딱 보여서 다른 지문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할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번까지 봤고요. 16번 여러분, 사실 이게 문제가 어렵고 깊은 회계학의 논리가 있어서 최상이 아니라 계산이 그지 같아서 최상으로 줬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 정률법은 기초장부금액의 상각률 때려서 감가상각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초장부금액이 100인데 상각률이 20%래요. 그럼 여기 20원 없어지고 여기 80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냥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20% 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연도의 장부금액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에다 상각률 20% 곱하면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겠죠? 계속 이런 논리거든요. 그리고 또 요 장부금액 어떻게 구해요? 또 80 곱하기 1 마이너스 20% 하면 그걸 곱해주면 또 요 장부금액이 나오거든요. 88에 64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 논리를, 그래서 요 64를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은 그냥 100원 곱하기 1 마이너스 20% 이게 80원이니까 여기다 1 마이너스 20% 이렇게 곱하면
그러면 X 2년 만에 장부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논리를 알면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도 접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를 모르면 접근을 아예 못하죠. 개인적으로 진짜 이게 뭐 IQ 테스트 하는 문제도 아니고 감사 나가면 회사 상각률 몇 쓰는지 그거 다 아는데 이걸 왜 역산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제 보시면 X 4년 말에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2401000이래요. 응? 그럼 X 5년 말에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2401000에다가 1 마이너스 상각률 곱하면 X 5년 말에 감가 장부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럼 X 6년도에 감가상각비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다가 또 상각률 곱하면 그게 X 6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근데 X 6년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래요? 504 2101이래요. 이렇게 식이 된다고. 그 식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또 우리 그래도 또 옛날에 2차 방정식까지 배웠으니까 이거 미지수 x 놓고 하면 x 제곱 막 해갖고 이거 연립 방정식 이거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이 문제 보고 한 20초 동안 2차 방정식 이랬다고요. 그렇게 어떻게 풀어요? 이걸 넘겨봅시다. 이걸 넘겨보시면 식이 1 마이너스 삼각률 곱하기 삼각률 한 게 이렇게 되거든요. 놀랍게도 요거 계산하면 0.21로 딱 떨어져요. 그럼 0.1 우리 국어나 생각해봐요. 37에 21 아닙니까? 또 있나요? 37에 2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3 곱하기 0.7이거나 0.7 곱하기 0.3일 거라고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래? 이 두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삼각률이 0.5보다 작다고 줬죠. 그럼 삼각률이 0.3인 거예요. 그 삼각률을 0.3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이게 여러분 시험장에서 컨디션 좋고 수적 갑이 있고 오늘 그냥 기도하고 와서 컨디션 좋은 친구들이 찾아내는 거지. 출제자도 분명히 이렇게 풀라고 낸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것도 중학교 때 나 고등학교 때 수학 좀 했다 해갖고 또 이거 삼각률 R로 놓고 R 제곱 막 했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려갖고 여기서 한 4, 5분 써서 말려갖고 될 거 다 못 푸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최고 위너는 보자마자 나눠서 요거 찾아낸 사람들, 오늘 어저께 컨디션 좋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최고 위너긴 한데 두 번째 위너가 뭔지 아세요? 안 풀고 바로 넘어간 친구들이 위너예요. 이것도 한다고 막 이거 R 제곱 이거 해갖고 막 나 미분도 했다고 막 미분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떠나는 거죠. 저 멀리. 개인적으로는 저는 보고 안 떠올랐으면 바로 넘어가는 게 최고의 솔루션인데 이거 오래 잡고 있던 친구들이 좀 말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아무튼 상각률이 0.3인 걸 알아요? 그럼 봐봐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지금 X 4년 만에 장구국액이 2401000이야.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 X 5년 말, X 6년 말, X 7년 말. 진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X 8년 말 장부금액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않으세요? 이거에다가 1 마이너스 30% 한 번, 또 1 마이너스 30% 한 번, 1 마이너스 30% 한 번, 1 마이너스 30% 한 번, 4번 곱해주면 돼요. 그럼 X 8년 만에 장부금액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나와요? 576, 480. 근데 얼마에 팔았대요? 75만원에 팔았대요. 그럼 처분이익은 173520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수학 뭐 회계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뭐 매끄럽 뭐 날렵한 문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IQ 테스트 문제라서 최상이라고 썼지만 좋아서 최상이 아니라 그냥 좀 그래서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그래서 뭐 실제로 시험장에서 학생분들이 나오자마자 다들 너 이거 삼각률 구했니? 정률법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럴만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좀 못하잖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4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봤고요. 17번 여러분 이거는 그 우리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봐봐요. 지금 우리 뭐예요? 이거 유형자산 합시다. 그래서 유형자산 취득원가 기준으로 100만원짜리고요. 정부보조금 얼마 있어요? 지금 30만원 있어요. 자산창합법이라면 이거 두 개 뺀 게 자산 장부금액이 되니까
70만원짜리입니다. 내용에서 몇 년이래요? 5년이야.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 나와요? 20만원 나와서 여기 얼마? 80만원. 정액법이나 연수합계법이면 정부보조금의 상각률을 곱해도 감가상각비가 상계하는 금액이 바로 나오니까 이거 얼마 나옵니까? 5년으로 나누면 6만원 아니야? 맞죠? 그래서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4만원. 근데 7월 1일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계산하면 요거 얼마야? 56만원 나오죠? 자산차감법일 때? 근데 7월 1일 처분하니까 6개월 감가상각해야 되니까 여기 10만원. 그럼 여기 70만원이고 여기 3만원. 그럼 여기 21만원이에요. 21만원. 그럼 빼면 얼마 나와요? 장부금액이 여기 49만원 나오죠? 자산차감법이라면 요걸 기준으로 처분손해를 구하고 이원수익법이면 요걸 기준으로 처분손해를 구해요. 아직도 자산차감법도 이원수익법도 처분손해고 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나 책에 써놓은 분들이 있는데 이건 10년 전에 회계사 1차 시험에도 자산차감법은 요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손해를 구하고 이원수익법은 요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손해를 구한다고 이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강사분들 책들 보면 자산차감법일 땐 요거 기준, 이원수익법일 땐 요거 기준으로 처분손해를 구한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산차감법을 썼을 때 처분이 얼마래요? 12,000원이래요. 그럼 12,000원 나오려면 얼마에 처분한 거예요? 50만 2천원에 처분한 거 아닙니까? 요금액을 기준으로 처분한 거니까 처분이익이 12,000원 나오려면 50만 2천원이겠죠. 그럼 이원수익법이라면 50만 2천원 받는데 자산 장부금액이 70만원이니까 얘는 오히려 요거 두 개 차이니까 처분 손실이 얼마 발생해요? 19만 8천원 발생하겠죠. 그림만 알면 정확히 그릴 수 있고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정부보조금 자산차감법 이원수익법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쉽게 풀 수 있으실 텐데 그림을 모르거나 자산차감법도 이원수익법도 요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손해를 구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말렸겠죠. 그렇지만 않으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받고 자 17번이요. 예측단위 정립방식이 오랜만에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예측단위 정립방식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X 1년 초에 시작을 했어요. 그럼 X 1년 말에 처음으로 근무원가가 생기면서 기말에 퇴직급여 확정급여 채무겠지. 그럼 요거 나오고 기말에 생겼으니까 이자는 안 나와요. 그럼 요만큼 확정급여 채무가 있었을 거고요. X 2년도에 근무원가는 어떻게 돼? 아니 이자율이 10%니까 이거에 1.1하면 그 다음 연도에 근무원가가 나와요. 229,961. 그리고 뭐 나옵니까? 여기서 또 이자율 10% 때려서 이자 비용 2087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X 2년도에 퇴직급여 확정급여 채무 나올 거라고요. 그럼 X 2년 말까지 확정급여 채무는 X 2년 말까지 요거에다 요거 더한 걸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거에다 또 1.1 곱하면 요거 나오고 요금액에다가 요거 요 두 개 더한 거에다 1.1 곱하면 이거 두 개 더한 거에다 10% 곱하면 이자 비용 나올 건데 그렇게 구할 필요 없이 그럼 X 3년도에 퇴직급여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굳이 직접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세 개 더한 게 뭐가 나와야 돼요? X 3년 말에 확정급여 채무 나와야 돼. 왜? 요 퇴직급여만큼 퇴직급여 확정급여 채무가 늘어나니까 이거 세 개 다 더한 게 X 3년 말에 확정급여 채무예요. 그럼 X 3년 말에 확정급여 채무가 7577이라고 줬으니까 역산하면 X 3년도에 퇴직급여는 얼마? 29849 나오겠죠. 그래서 예측단위 정립방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갔으면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예측단위 정립방식을 아예 제끼고 가고 그냥 우리 티계정이나 그림 그려갖고 확정급여 채무 왁구만 맞췄으면 그러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저도 강의하면서 이게 사실 회계사가 할 일이 아니라 계리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이제 요즘에 안 나온다 그랬는데 나와서 조금 머쓱하긴 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요. 좋아요. 18번까지 풀어봤고요. 19번이요. 주식기준 보상거래 문제가 나와있는데 여러분 이거 계산 문제로 강조했는데 말 문제로 나왔어요. 우리 주가의 변동, 주가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득되는 시장성과 조건 같은 경우에 이항 모형을 적용해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득 조건과 상관없이 가득 기간 동안 계속 주식 보상 비용을 인식한다고 그랬죠. 근데 뭐라고 나와있어요? 시장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틀렸죠. 우리 충족되는 시점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시장성과 조건 같은 경우엔 가득 조건 달성과 관계없이 가득 기간 동안 근로 용역을 제공받을 때 주식 보상 비용을 인식합니다. 바로 틀렸죠. 요 얘기가. 계산할까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20번 보시면 아이고 이거는 우리 많이 연습했었죠. 문제 보시면 뭐래요? 중간에 주가가 하락해서 그 행사 가격을 낮춰줬대. 그럼 행사 가격을 낮춰준 조건의 변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행사 가격을 낮춰주는 유리한 조건의 변경은 증분 공정가치만큼 추가로 주었다. 추가 지급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럼 지금 행사 가격을 낮춰줬더니 기존의 X 1년 말에 공정가치는 50원인데 X 1년 말 시점에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가 행사 가격을 낮춰줬더니 80원 됐대. 그럼 요거 두 개 차이인 30원을 X 1년 말에 추가로 준 거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X 1년 말에 추가로 줬으니까 지금부터 잔여 기간 동안 인식해야지 이 주식기준 보상거래 회계처리가 결산 수정 붕괴라고 X 1년 말에 줬다고 X 1년 초로 돌아가서 추가 지급한 거에 대해서도 주식 보상 비용을 인식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는 X 1년 말에 조건을 변경했어도 X 1년 말부터 남은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기준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X 1년도에는 주식 선택권 150원짜리 100개 3년 중에 1년 지났고 100명 500명 중에서 100명 퇴사할 걸로 예상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만약에 조건의 변경이 추가 지급이 없었다면 여전히 150원에 100명이고 3년 중에 2년 지났는데 총 이렇게 해서 110명이 퇴사할 걸로 봤으니까 원래 이렇게만 주식 선택권 잡아주고 주식 보상 비용 인식하면 되겠죠? 근데 X년 말에 추가로 생긴 게 있으니까 증분 공정가치 30원만큼 추가 줬고 100개씩 줬고 여전히 500명 중에 110명이고 X 1년 말 기준으로 2년 남았으니까 X 2년도에는 2년 중에 1년 남았잖아요. 그럼 X 2년 말에 주식 선택권 되어야 되는 금액이 요 금액이니까 전기 기말 주식 선택권 장부 금액에서 빼주면 주식 보상 비용은 2485-000 나오게 됩니다. 틀릴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 하루 하고 싶었는데 정말 여러분 저 미워할까봐 중으로 한 거지, 이 정도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봤고요. 21번이요. 리스 말 문제가 나왔는데 일반적인 문제가 나와서 괜찮았어요. 여러분, 우리 내재이자의 정의가 뭐죠? 리스 순투자, 지금 낸 돈,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 개설 직접원가의 합계와 리스 총투자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 내재이자율이야. 근데 리스 총투자는 뭐예요? 리스료 더하기 무보증 잔존 가치가 리스 총투자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요? 리스료 안에 보증 잔존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애초에 이 문구부터 틀렸어요. 뭐가 돼야 돼? 리스료와 무보증 잔존 가치 두 개 더한 게 리스 총투자가 되고, 이 리스 총투자의 현재 가치가 리스 순투자와 일치하게 하는 이자율을 내재 이자율이라고 하죠. 정말 전형적인 말문제 문구인데 이게 또 나와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추셨어야 돼. 이번에 회계사 시험 중에 특징이 말문제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실 계산도 간단하고 시간 10분이나 들었는데 말문제도 또 이렇게 말문제가 많이 나와서 사실 저는 이게 할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다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요. 여기 21번까지 봤습니다. 봤고요. 22번 보시면 아이고 드디어 나왔죠. 제가 리스에서 이제 리스 계약 변경 진짜 뽕을 뽑았고 판매형 리스도 진하게 나왔고, 이제 나온 거는 판매 후 리스밖에 없다고 했는데 판매 후 리스가 나왔고 또 일반적인 경우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장부 금액 120만원짜리 건물 없어지고 받은 돈 200만원인데 공정가치와 일치한데, 그럼 뭐 고민할 게 없죠. 그쵸? 리스 부채 쭉 땡겨오면 되는데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리스 기한 10년이고 고정 리스료 20만원인데 반환하는 조건이고 추정 잔존 가치가 있고 보증을 했지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없대. 그럼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없으니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리스료에 포함시킬 금액이 없겠죠. 사용권 자산 감가상각할 때도 고려할 금액이 없겠죠. 그럼 리스 기한 끝나고 어차피 반납하니까 이 자산의 원래 내용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리스 부채는 그냥 20만원만 10년 동안 이자를 몇 프로? 5%로 땡겨오면 되니까 요 금액 나오고, 사용권 자산은 나 건물 장부 금액 120만원인데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장부 금액에 들어가 있는 10년 동안 사용할 권리는 아직 안 판 거야. 다시 살릴게. 그래서 장부 금액에서 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 부채의 현재 가치, 내가 10년 동안 사용하는 부분의 공정가치가 얘가 되겠죠. 그거 계산하시면 사용권 자산이 나오고요. 대차를 맞추면 처분이익이 나오게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사용권 자산이나 처분이익 물어봤으면 저도 요거 그림 그려서 그냥 빨리 구할 텐데, 이번에 알려드렸잖아요. 빨리 구할 텐데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말 회계 처리도 해야 돼서 그냥 이렇게 안 하고
회계 처리로 풀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단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처분이익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사용권 자산에서 감가상각비 나오니까 10년으로 그냥 감가상각하면 되겠죠. 어차피 리스기간 끝나고 나서 반납하고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도 없고 문제 언급도 없으니까 잔존가치는 0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리스 부채도 어떻게 돼요? 리스 부채에 있으니까 내재이자를 곱해서 이자 비용 계산하면 되겠죠. 기말 회계 처리까지는 굳이 안 썼어요. 그럼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이렇게 3개 더하면 되니까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12387 나옵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23번 보시면 또 말문제예요. 수익. 이게 좀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읽어보시면 할 수 있고요. 재매미 약정이 나와 있는데 말문제를 냈거든요. 내가 100원에 팔았는데 다시 살 때 100원 이상에 산대요. 그럼 나 이득 봐, 손해 봐? 손해 보죠. 그럼 금융약정이야? 아니야. 손해 볼 것 같고 행사할 것 같으면 금융약정이지만 행사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로 본다고요. 근데 리스 거래가 되려면 내가 100원에 팔고 나중에 다시 사는 금액이 100원보다 낮은 금액이어야 돼. 그리고 행사할 것 같아야 돼. 그래야만 리스 거래입니다. 근데 얘는 아예 내가 판매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잘 산다며. 그럼 리스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요 문구는 그냥 제가 만든 거고 리스 거래는 무조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이득 보고 손해 보고 행사할 것 같으면 금융약정, 행사 안 할 것 같으면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이득 보고 행사할 것 같으면 리스 거래. 요것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뭐 풀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번까지 봤고요. 24번이요. 24번 보시면 법인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래요. 요즘 회계사 문제는 어차피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 풀어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면 사실 세무사였으면 요 정도면 2차에 나가도 손색이 없는데 1차에 냈죠. 그래서 뭐 세율이 일정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법인세 차감 전순이익에다 영구적 차이 더한 다음에 세율 때려서 법인세 비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얘는 해봐야 됩니다. 얘는 해봐야 돼요. 다행인 게 X 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고요. 전년도에 발생한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밖에 없었대. 근데 매년 3년 동안 균등하게 유보가 추인되는데 올해 2만원이니까 3년 하면 6만원의 유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차기 이후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거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기초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12,000원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그냥 과세도 줬어요. 계산해서 과세소득에 세율 때린 금액이 단기 법인세 부채가 되니까 중간 인합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80만원에 올해 세율 20% 때려서 단기 법인세 부채 16만원 나와요. 중간 인합 없으니까 단기 법인세 자산 없고, 그럼 이제 기말 이연법인세 자산만 구하면 되니까 유보 항목만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유보가 얘 있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2만원 있지만 올해 이후에 X3년도에 2만원 추인되고 X4년 이후에 2만원 추인될 거고, 미수이자는 X3년도에 추인된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만원 들어오면 되고요. 토지는 어떻게 된대요? 문제 보시면 토지는 X4년도에 매각할 예정이래요. 그럼 유보가 그때 추인될 거니까 어차피 X4년 이후에 여기 쓰면 되겠죠. 3만원. 그럼 어차피 이번 법인세 비용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상계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계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만원. 여기서 마이너스 만원 나와. X3년도에 세율 25% 예상하고 있고 X4년도에 세율 30% 예상하고 있으니까 얘 마이너스 2,500원, 3,000원. 현재 가치 평가 안 하니까 두 개 더해주면 플러스 500원. 이연법인세 부채가 기반에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간간 배분해주면 단기 법인세 부채 쓰고 기초에 이연법인세 자산 지워주는 회계 처리하고 기초 여기 기말 이연법인세 부채로 500원 오겠죠. 그럼 대차를 맞추면 법인세 비용 나오는데 뭐 있어요? 자기 처분이익이랑 토지 재평가 잉여금 때문에 기간 내 배분해줘야 되잖아요. 1차 목적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발생한 자본 항목에 세율 때려서 반대쪽으로 보내고 원래 자리에 법인세 비용 쓰면 알아서 기간 내 배분이 된다고 했지. 다만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단기 법인세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 기간 내 배분이기 때문에 단기 세율 쓰고요. FVOCI나 유형자산 재평가 잉여금은 이연법인세 부채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 때문에 법인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기 이후에 유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도에 세율 써주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기간 내 배분해주면 자기주식 처분이익에다 세율 때려서 반대쪽으로 보내는데 올해 세율, 원래 자리엔 법인세 비용, 재평가 잉여금에도 세율 때려서 반대쪽으로 보내는데 유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도에 세율 쓰고 원래 자리에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하면 법인세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51, 500 나옵니다.
문제가 꽤 커요, 꽤 커. 요 정도면 사실 2차 문제에 나와도 소물음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이번 시험에서 가장 계산이 좀 긴 문제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야매식이 안 통한다는 거,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율 차이도 꽤 크기 때문에 야매식이 진짜 안 돼요. 그래요.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셨으면 요 정도는 하시긴 해야 돼요. 시간이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봤고요. 25번이요. 25번 보면 우리 휘속주당이 나와 있는데 다행히 그 잠재적 보통주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림 그려보면 1월 1일 있고 우선주도 없어요. 단계식도 없고 신주 인수권이기 때문에 사실 뭐 위자 비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상환할증금만 고려하면 되니까. 그럼 일단 기초에 5,400주 있었습니다. 요게 쭉 12개월 동안 가야 되는데 우리 뭐 있어요? 7월 1날 유상증자 있었는데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죠? 그럼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는 공정가치 유상증자한 거랑 무상증자가 섞여 있으니까 두 개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가치로 유상증자 주식수 구하고,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건 좀 웃겨요. 무상증자 비율 구하면 되겠죠? 당연히 요게 1초라도 빨리 됐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해서 그 무상증자 비율이 1.85% 나와요. 그럼 7월 1날 432주가 발행된 거로 보고 12분의 6 하면 되는데 무상증자 비율이 8% 있으니까 여기 1.0185 여기다가도 1.0185 곱해줘야 되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행사됐대요. 8월 1일날 300만원이. 근데 300만원 액면금액인데 신주 인수권 부사 액면금액 300만원을 발행했다. 180만원 행사했다고 나와있어요. 10월 1일날. 그럼 180만원이고 1,500원 나눠주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1,200주 나오게 됩니다. 해보세요. 그럼 여기 언제? 10월 1일날 1,200주 발행됐으니까 얘는 무상증자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12분의 10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시수가 1,020주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면 주당이익이 나오는데 휘속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신주 인수권이라 당기순이익이 가산되는 금액은 없고 분모의 주식수만 늘기 때문에 휘속효과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시수 구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보시면 볼게요. 이렇게 행사된 게 1,200주 있고 미행사된 게 800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야 뭐. 그럼 얘 행사된 건 10월 1일부터니까 10월 1일 이전에 있던 건 잠재적 보통주에 들어가고 800주는 아예 행사가 안 됐으니까 잠재적 보통주가 돼야 되는데 주의사항이 뭐예요? 8월 1일날 발행됐다고요. 그래서 얘는 몇 개월? 2개월만 잠재적 보통주고 얘는 8월 1일부터 몇 개월? 5개월만 잠재적 보통주에 들어가면 돼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이런 걸로 틀리면 진짜 너무 아까워. 다만 얘는 뭐예요? 전환 가정법이 아니라 자기주식 창안법을 써야 되니까 2개월, 5개월 곱해주는 거 외에 1,200주가 발행돼요. 1,200주가 발행되면 원래 1,500원이 돈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정만 하기 때문에 평균 주가로 우리 회사 주식 샀다고 가정할 거예요. 800주가 발행됩니다. 800주 발행되면 1,500원만큼 돈이 들어오는데 실제 행사된 게 아니라 가정만 하기 때문에 평균 주가로 우리 회사 주식 샀다고 가정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잠재적 보통주가 75주, 125주 나오니까 다 합해서 200주요. 그럼 휘석 EPS 구하면 분자는 휘석이던 기본이던 100만원밖에 없고 분모는 기본일 때는 6,020주 들어가는데 희석하면 잠재적 보통주로 200주 들어가니까 계산하면 161 나오게 됩니다. 뭐 잠재적 보통주가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거 실수만 안 했다면 뭐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풀어봤고요. 26번 고급인데 다행인 게, 정말 다행인 게 고급이 복잡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로 80주를 FVOCI로 갖고 있었대요. 별도 재무제표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 때문에 평가액이 나왔대. 근데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운다고요. 어차피 연결할 거기 때문에. 그럼 FV 연결하면서 B회사의 순자산 지우고 나 이쪽에 뭐 해줘야 돼? FVOCI 지우고 모두 지워야 돼. FVOCI 평가액도 지워야 되죠. 다 합병하면서 다 연결하면서 다 지울 건데. 그래서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얘는 요게 의미가 없어요. 이걸 고려할 필요, 아이고 이거. 얘는 이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연결하면 다 지워져. 누가 FVOCI로 하래? 그래서 B회사 순자산 지워지면서 여기 FVOCI 오고 평가손익도 지워질 거라고요. 회계처리 안 할게요. 이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B회사는 FV OCI가 있었지. 이건 고려해야지. 다만 주의사항이 뭡니까? B회사에 FV OCI가 있으면 우리 연결하게 되면 B지배 지분 몫은 어떻게 돼요? B지배 지분 몫은 다 B지배 지분에 들어가지 기타 부가손익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요 부분만 연결 재고 분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나요? 요 부분만 연결 재고 분기하면 FV OCI B지배 지분율이 20%니까 FV OCI 평가이익 2,000원 지워지면서 B지배 지분으로 그냥 바로 간다고요. 괜찮을까요? 그거만 좀 고려하시면 돼. 사실 이게 올해 작년에 회계사 2차 시험에 나왔어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왔어요. 기타 포괄순익 배분하는 거, 막 내부 거래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요거만 비지배 지분에 해당하는 몫은 비지배 지분으로 보낸다. 요것 때문에 기타 포괄순익 낸 거예요. 괜찮을까요? 얘는 고려할 필요 없고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보시면 내부 거래 재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연도별로 A 회사, B 회사에 조정 전 당기순익 나와 있고요. 민국인데 민군으로 써놨네. 이것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아 이거 빨리 강평하고 할 생각에 오타가 있었네요. 이것도 잠깐만요. 지금 표시를 안 하면 제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네. 민군 수정하고 나와 있어. 민국이죠? 당기순익은 뭐 요거 보면 구할 수 있으니 다 나와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내부 거래 보시면 첫 번째로 2,500원짜리 1,000원 팔았어요. 싸게 팔았죠? 그럼 오히려 미션 손익으로 얼마 나와? 마이너스 1,500원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야, 너 누가 손실을 구하래? 손실을 취소해야 되니까 1,500원 플러스가 오겠죠? 그리고 봐봐. 이것도 올해 작년에 2차 시험에 진하게 나왔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순실현 가능 같이 있으면 떨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봐봐. 개별 재무제표였으면 2,500원이죠. 아, 연결 재무제표였으면 2,500원이죠. 지금 연결 안 했을 때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근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래? 2,000원이죠? 그럼 연결했으면 지금 평가 손실 얼마 나와야 돼? 500원. 근데 얘는 이미 1,000원으로 팔아놨기 때문에 지금 별도 재무제표랑 개별 재무제표 보면 1,000원 돼 있어서 평가 손실 인식 안 한다고요. 연결 관점에서 평가 손실 인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겠지. 그래서 평가 손실 인식하는 500원만큼 실현 손익으로 풉니다. 괜찮을까요? 요 정도 이해하셔야 돼. 여기까지. 배당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배당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당은 기억나? 연결 재고 분기하면 이익잉여금 15,000원 지우면서 A회사가 인식한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 수익 얼마? 12,000원 빼야겠죠. FV OCI도 배당금 수익 인식해요. 공정가치평가 모형 쓰더라도 배당금 수익 지워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3,000원 어디 들어가요? B집의 지분에서 빼주잖아요. 요거 회계 처리. 그래서 배당금 수익만큼 X2년도에 대안의 당기순이익에서 빼주셔야 돼. 이렇게 하면 조정 후 당기순이익이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물음 뒤에 보시면 27번 먼저 보시면 X2년도에 지배기업 기속 당기순이익이랑 B지배 지분 기속 당기순이익 물어봤으니까 요거만 구한 다음에 B지배 지분 기속 당기순이익은 2,600원에 그냥 20% 하면 되고 X2년도에 지배회사 기속 당기순이익은 14,000원에 26%에 26,000원에 80% 더해주면 되겠죠. 어려울 거 없고 문제 보시면 X2년도에 재무상태표에 연결 재무상태표에 기타 부가순이 물어봤거든요. 일단 이건 다 지워질 거고 뭐만 남게 돼요? B회사가 갖고 있는 FV OCI 평가액만 남게 되겠죠. 5,000원? 근데 이 중에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 20%한 1,000원은 B지배 지분으로 간다고 연결 관점에서. 그럼 연결 재무제표상에서 재무상태표에 B지배 지분 얼마나 남아있어야 돼? 4,000원만 남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지배 지분 나와 있는데 봐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지금 그냥 B회사의 자본을 바로 보면 B회사의 자본이 기초에 9만원 있었어. 그 당기순이 얼마에 조정호 당기순이? 만원이죠. 만원 썼어. X2년도에 조정호 당기순이 얼마예요? 26,000원. 그래서 B회사의 X2년 말 자본 여기까지 있겠죠? 근데 OCI 늘어난 거 얼마 있어요? 5,000원 있지? 그리고 현금 배당만큼 B회사의 자본이 감소하지? 이거 전체에서 20% 누구 거? B지배 지분 뭐. 그래서 이거 다 더한 다음에 20% 곱하면 기말에 B지배 지분이 탁 나와요.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막 숫자 계산 복잡한 게 없어갖고 오히려 간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또 배당 워낙 못하고 기타 부가순익 배분 또 작년에 회계사 2차 문제 안 보셨으면 못했을 거라서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작년에 회계사 2차 문제 좀 어려웠어도 좀 해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 문제 해결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받고. 자, 28번 있는데 28번 말문제 했거든요. 또 고급 치사하게 말문제 나왔는데 옳은 거 물어봤어요. 일단 5번이 옳고요. 5번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 여러분 당연히 변동이익에 노출되면 양의 금액만이 아니라 부의 금액도 들어갑니다. 마이너스는 왜 안 돼? 안 되고요. 2번 여러분 지금 당연히 이 경우에 변동 권리 자신의 힘에 늘려서 하고 있다면 보유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나와 있는데 보유하는 경우에만 지배를 하죠. 뭐 힘이 없으면 어떻게 지배를 합니까? 틀렸고요. 3번 실질적이지 않으면 지배 안 하는 걸로 보죠. 힘 없어요. 4번 당연히 내 잠재적 이익권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남들 잠재적 이익권 당연히 고려해야죠. 4번 틀렸어요. 볼 수 있을 것 같고. 29번 또 말문제인데 여러분 공동기업 투자 주식 우리 수업 때는 계산도 지금 빡세게 시켰는데 계산하고 말문제만 나왔는데 뭐 말문제 뭐 1번이 워낙 명확하게 답이라 갖고 답은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틀린 거 보면 2번에 판매하는 경우에 자신의 몫을 인식할 수 없죠. 내 건 인식하면 안 되지. 아실 거고요. 3번에 나와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별도의 기구가 있어도 영업, 공동기업 다 됩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여러분 이게 참 말이 그런데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가 공동약정이 아니라 순자산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자산 부채 따로가 아니라 순자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좀 그렇죠? 나와 있고요. 당연히 공정가치법이 아니라 지분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약정 우리가 말문제도 하고 계산 문제도 빡세게 했었는데 역시나 또 이번에도 말문제만 나왔네요. 하시면 될 것 같고. 30번 관계기업 투자식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유의적인 영향을 상실했거든요. 그럼 유의적인 영향을 상실하면 관계기업 투자식 다 줄이잖아요. 간단하게 냈어요. 일단 보시면 올해 B회사의 순자산이 50만원 증가했는데 80%가 당기순이익 때문에요. 그럼 B회사의 당기순이익이 40만원이고 나 그중에서 내 지분율 40%만큼 땡겨와서 지분법 이익 잡고 관계기업 투자식 늘려주겠죠? 나머지 20%는 OCI래. 그럼 50만원 20% 하면 10만원인데 내 지분율만큼 땡겨와서 관계기업 투자주식 잡고 관계기업 투자주식 OCI 잡으면 되는데 유형자산 재평가래요. 얘는 재분류가 안 되죠. 근데 기초부터 OCI가 있었거든요. 얘는 채무상품에서 발생했대. 얘만 재분류가 되죠. 이거 아셔야 돼. 그리고 나서 재분류했다는 거예요. 처분했다는 거예요. 유의적 영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 기초 36만원에서 요거랑 요거 다 더해서 56만원 다 지워주셔야 돼. 유의적 영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돈 받고 나머지는 FVPL로 다 잡아. 처분이익 잡아.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관계기업 기타 포괄순이익도 재분류정이 되는데 B회사의 발생 원인, B회사에서 발생한 OCI가 재분류정이 되면 나도 재분류정을 하고 재분류정이 안 되면 나는 재분류정을 안 한다며. 그럼 지금 보시면 OCI가 얼마 있어요 지금? 8만원 있고 추가로 4만원 발생했는데 4만원은 유형자산 재평가 ing력이니까 재분류가 안 되죠. 그럼 얘는 그냥 놔두는 거고 기초부터 있었던 8만원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OCI만 재분류중 되죠. 그럼 이 경우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겠습니까? 지분법이 처분이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OCI만 재분류조정돼서 처분이익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3개 더하면 48만원 나오게 돼요. 뭐 이거는 사실 어렵진 않았습니다. 내용을 알면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여기까지요. 31번 보시면 합병이 나왔는데 사실 합병이 그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 따니다 보면 고려할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법인세만 간단하게 냈어요. 법인세는 이미 과거에도 출자가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합병할 때 돈 현금 138만원 냈고 주식 100주인데 공정가치 만원이니까 주식으로 100만원짜리 줬어요. 이전 대가는 쉽게 구했고 이거 다 더하면 B회사의 자산의 공정가치 400만원, 이거 B회사의 부채 공정가치 180만원인데 요건 어떻게 돼요? 영업권을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고 법인세를 고려한다고 나와있다고요. 밑에 법인세를 고려한다고. 그럼 여러분 이게 부호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요. 세법상 지금 자산 어떻게 해야 돼? 자산 18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 돼야 되니까 자산 줄여주니까 마이너스 유보 뜨려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플러스 유보 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차기 위에 플러스 유보 60만원 있는 거
얘 어떻게 되냐고요. 부채가 늘어나야 돼. 너 부채 몇 줄였니? 그럼 부채가 늘어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죠. 그럼 나중에 요 추이나니까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플러스 유보라고요. 분명히 요거 부호 헷갈리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채가 늘면 마이너스 유보지. 그쵸? 그럼 부채 마이너스 유보니까 차기 이후에 추인되면 플러스 유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얼마 와요? 20만원. 그럼 차기 이후에 플러스 유보될 게 80만원이나 있는데 세율이 달라지죠? 누구 세율 써야 돼? 합병했으면 이제 비회사, 피취득자는 없어져요. 그럼 비회사의 세율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누구 회사 세율 써야 돼? 취득자 세율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몇 프로? 30%.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기 얼마야? 38에 24? 2연법인세 부채로? 추가로 얼마 나와요? 24만원. 얘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추가된다고요. 왜냐면 세법상은 자산부채 공정가치 평가 인식 안 하니까 비회사 합병하는 과정에서 비회사 자산부채 공정가치 평가한 거 있으면 그거 다 부인하면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나오게 된다고요. 세율은 누구 세율 써? 취득자 세율.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역산하면 영업권이 42만원 나오게 됩니다. 요거만 헷갈리지 않았으면 쉽게 맞췄을 텐데 그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해봤고요. 제가 이게 실제 수업이었으면 칠판을 쓰면서 했을 텐데 여러분 지금 뭐 그럴 시간이 없고 이슈만 좀 보면 되니까 제가 일부러 해답을 다 써놨으니까 빨리빨리 보시면 돼요. 이거 해답 안 쓰고 하면 2시간 넘게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 넘겨보시면 32번 조건부 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우리 특정 기간 조정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하고 평가손익 어디다 반영해? 당기손익에 반영하죠. 이건 뭐 했던 얘기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포괄손익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3번 어렵지 않게 답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2번까지 했고 33번 여러분 이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진짜 그냥 생 객관식 기존의 기출문제만 보신 거지 이거 다 하잖아요. 책에 기본서에도 다 있는 문제인데 봐봐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죠. 큰 BS로 오면 기초의 자산 얼마 있어요? 1850불에 취득했고 기초의 환율이 1350원이니까 기초의 자산이 249만 7,500원 있었던 거예요. 기말의 자산 뭐 있어요? 아무튼 FVOCI 채무상품이니까 기말의 공정가치 평가에서 기말 공정가치에다가 기말 환율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 현금 이자 받은 거 있으니까 2,000불에 표시이자 7% 하니까 140불이야. 요것도 기말 환율 쓰니까 얼마 나와요? 1,400원 쓰겠죠? 이렇게 하면 기말 자산이 얼마 나오냐면 285만 6천원 나와요.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올해 1년 동안 자산 변동이 얼마야? 35만 8,500원 나와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부채의 변동이 없고 주주와의 거래가 없으면 자산 변동이랑 뭐랑 똑같아야 돼요? 총포괄 손익이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총포괄 손익 봐봐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봐봐. 지금 FVOCI 기말에 요 금액 돼야 되죠? 그럼 얘랑 평가액이랑 빼면 뭐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공정가치 평가하기 전 금액이 나와야죠. 그럼 원래 1850원에 취득했고 유효이자율이 10%니까 1.1 거기다가 기말 액면이자 140불 빼주면 요게 달러 기준으로 삼각후 원가야. 근데 얘도 기말에 무슨 환율 써야 돼요? 화폐성이니까 기말 환율 써야 돼요. 그럼 요게 기말에 삼각후 원가, 이게 기말의 공정가치. 얘에서 얘 뺀 게 뭐 나와야 돼? 평가손익 나와야 돼요. 그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7,000원. 그래서 FVOCI 때문에 처분이익이 평가손익이 7,000원 있다고요. 얘 더하기 얘가 뭐 나와야 된다고? 총포괄손익 나와야 돼요. 그럼 당기순이 얼마가 있어요? 역산하면 351 5900. 이거 여러분 저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어요. 이걸 분개해서 풀었다. 그럼 누구 들은 거죠? 모든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풀면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상은 절대 아니에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얼마 남아요? 답은 1번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34번 이거 처음 봤다고 띠용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급회계에서 파생 배울 때 위험회계 얘기할 때 다 줄 긋거든요. 이분꾸를 누구나 다 줄을 거. 분명히 여러분 기본서 고급회계 책에도 이게 줄 거져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던지 간에. 근데 왜 계산을 왜 못하죠? 이게 뭐예요? 위험회계 회계를 적용하더라도 FVOCI 지분상품 같은 경우에는
얘 OCI 쓰기 때문에 위험회피 대상 항목도 공정가치 위험회피 수단도 OCI에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FV OCI 자체도 OCI에 반영하고 위험회피 수단도 평가에서 OCI에 반영해요. 이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간단한데. 그래서 보시면 FV OCI 지금 기말에 22,700원 됐어. 기초 얼마 있었어요? 24,500원. 그럼 요거만큼 뭐 나오겠어요? 평가 손실 나오겠죠? 그쵸? 그냥 봐봐요. 25,000원에 매도하기로 했어. 그럼 지금 나 23,600원인데 얼마 했어요? 22,100원으로 더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더 이득이죠? 괜찮을까요? 요거 두 개, 요것도 어디 들어가? OCI에 들어가고 요것도 OCI에 들어가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OCI 비치는 얼마 나와요? 300원. 제가 너무 빨리 풀었나요? 여러분, 요거만큼 FV OCI 평가 손실 나오겠죠? 요거만큼 올해 파생상품 평가 이익 나와요. 25,000원 받기로 했으니까 괜찮을까요? 근데 원래는 이거 당기순이익에 반영돼야 되잖아. 근데 FV OCI 지분 상품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얘도 수단도 OCI에 반영한다고요. 그래서 요것도 OCI, 요것도 OCI 두 개만 하면 풀 수 있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맞고요. 분명히 다 줄은 걷을 텐데. 35번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답이 탁 보여갖고 그냥 제가 더 계산 안 했는데 보세요. 9.5죠. 근데 얼마 됐어요? 9.9 됐어요. 그럼 나 지금 얼마 손해봐요? 0.4 손해보고 10만원 아닙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만원. 그럼 부채 4만원, 평가손실 4만원 나오겠죠. 여기 평가손실 나와있네. 아 4만원. 여기 4만원 써놓고 여기 잔액이 어떻게 5만원 돼? 4만원이죠. 이거 답이 그냥 2번이에요 X 인형까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일반적인 선도 문제니까 상이라고 했었지만 사실 상 문제는 아닌데 해놨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답이 딱 보이기 때문에 결제일까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얘는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해봤는데 중간중간에 여러분 말리면 시간을 오래 쓰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1교시, 2교시가 상대적으로 쉬워서 재무에게 되게 어려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문제가 계산이 긴 문제들이 없어갖고 사실 한번 자세히 한번 심호흡하고 문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이게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1차 객관식 기출문제만 계속 돌렸으면 그럼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얘기하지만 심화 강의를 안 하더라도 2차 유해 강의를 안 듣더라도 연수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벌써 몇 년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뭐 하셔야 돼? 이걸 볼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1차 시험 이제 합격할 것 같은 분들은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제대하고 1차 시험 6개월 만에 붙었는데 동차 때 놀아서 회계사 2차 시험 4번 봤거든요. 저처럼 될래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1차 붙으신 분들은 어제 고기 먹고 하루 쉬었으면 그래 오늘까지 고기 먹고 하루 쉬고 내일부터는 바로 공부하는 거 바로 공부하는 거예요. 끝난 거 없어요. 지금부터 공부 안 하면 1차 또 보는 거예요. 바로 공부하시는 거고 이번에 1차 시험 떨어질 것 같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점수가 그래도 평균은 된다. 그래도 내가 한 50점 이상 다 된다. 그럼 2차 공부를 좀 미리 해보는 것도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 2차 공부를 좀 미리 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 근데 내가 지금 전과목 꽈락이야. 근데 나 2차 공부하겠대.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정도 시험에서 꽈락이 났다. 이런 분들은 많이 속상하고 분하겠지만 기본 강의 다시 들으셔야 돼요. 혼자 공부하겠다 그러면 안 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공부를 오래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1차 때 충분히 공부를 못하고 1차 시험 봤는데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1년 공부했다는 그 생각에 2차 책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상태로 한 1, 2년 간다고요. 그럼 빵꾸가 엄청 많은데 빵꾸를 인정하지도 않아. 그럼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분하시겠지만 내가 지금 전과목 꽈락 낚거나 회계학 꽈락 나신 분들은 기본 강의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려요.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